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떤 건가요? 맞아요. 건강보험은 질병과 사고에 대한 치료와 비용 지출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보장 제도잖아요. 이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건강보험이 어때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사회보장이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가 독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독일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실시가 됐어요? 1883년에 건강보험이 가장 먼저 실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요, 나라마다 그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험료를 걷지 않고 조세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질병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소득 보장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의료 보장을 실시해주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소득 보장일까요? 의료 보장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무엇이 더 앞섰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끊기잖아요. 그것을 보전해주는 소득 보장 방식이다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자, 이 병원에서 진료비는 가족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1981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요, 집안에 만성질환자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부도가 난다라고, 저도 다 커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가 그때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우리 형이 다 아파서 가난해졌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은 언제야?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누군가가 집안에 아프면 그것이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건강보험은요, 가족의 치료비 지출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사회보험 방식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아프더라도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아프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건강보험은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이 끊기는 것이나 아니면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주는 의료보장의 형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전해주기 위한 뭐에 더 가깝다? 소득 보장 제도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득 보장의 색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국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세금을 통해서 무상으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질병으로 인한 거꾸로 영국은 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득 보장이 주이고 그러면서 이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빨리 질병의 치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국민보건 서비스라 그래서 전 국민이 질병이 있을 때 바로바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반면에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단순히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끊기잖아요. 이것을 위한 별도로 건강보험이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급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죠. 현물급여는 어떤 거냐 하면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제3자인 보험자가 지불하는 거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지불을 하잖아요. 자, 현금급여는 뭐예요? 현금급여는 내가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봉급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돈으로 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급여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현금급여가 아니라 뭐예요? 현물급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일까요? 근로자.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잖아요.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공직자. 공무원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군인 등 일정한 소득을 가진 경제활동 인구와 그 부양자는 전부 다 뭐예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피보험자. 그럼 보험자는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누가 돼요?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부양 가족을 뭐라 그래요? 피부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면 저희 부모님이 뭐가 되냐면 피부양자가 되는 거고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된다라는 거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쳐서 피보험 대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피보험 대상자고 보험자는 누가 되냐면 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에 혼돈이 별로 없을 건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산재보험관리공단 이렇게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어르신들이 저만큼의 나이 이상인 분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렇게 뭐 산업재해관리공단 뭐 이런 식으로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과거의 명칭이에요. 관리라는 단어가 빼졌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관리를 안 쓰셔도 된다. 이 관리가 들어간 건 옛날의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업보험, 연금이나 실업보험은 피보험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관리기관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잖아.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지급하는 기관이 전부 다 동일하잖아. 각각. 그죠? 산재보험공단에서 돈을 걷고 나한테 돈을 또 주잖아요. 내가 받을 일이 있으면.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어때요? 건강보험공단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내요? 건강보험한테 돈을 내잖아.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한테 돈을 줘요? 안 주잖아요. 누구한테 줘요? 병원으로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은
나한테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내가 병원 진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3자 관리기관이 대신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을 수가 있어요? 부당 청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나한테 치료비가 450만 원인다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일일이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450만 원의 20%, 병원은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래서 약 70만 원, 80만 원이라고 해요. 행위는 여러 개 했죠. 뭐 MRI도 찍고 막 뭐도 했어요. 근데 80만 원이래. 그럼 80만 원 그냥 계산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내요? 공단에서 내잖아. 만약에 나한테 냈으면 꼼꼼하게 해서 이 하지 않은 것을 막 청구하면 이런 것들 다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얼마 안 내고 나머지 다 공단에서 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약간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과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과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는 뭐가 있냐면 심평원이라는 게 있어. 심사평가원이라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처럼 세 사람이 서로 각각의 위치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자 입장에서, 공단 입장에서, 병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진료심사 기구가 별도로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러한 건강보험은요, 다른 보험과 달리 뭐가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연금에는 일단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혜택만 받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혜택을 받는데 100%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래서 병원비 아파서 소득도 끊기고 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자부담을 부담하라고 하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런데 나한테 자부담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거는 사회보험의 속성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의 색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 본인 부담금을 설정하는 걸. 왜?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라는 건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 자부담을 두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민 의료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진료 장비가 고가이고 뭐 이러면서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을 다 세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얘기 계속 들었죠? 이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도요, 저소득 계층에게 적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드는 질병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이 아주 고가인 경우에 또 본인 자부담을 설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료 받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제한을 두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재정 안정을 위해서 인정하겠다라고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어떤 형식으로 보통 이루어질까요? 나라마다. 정률제가 있고요. 정액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자, 정률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환자가 의료 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자부담이 10%다 그러면 10만 원을 내는 거죠. 이렇게 정률제로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많이 하면 자부담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내가 억제하겠죠. 그런데
이 정률제를 했을 때 그 비용이 10% 20%가 나한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받아야 되는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액제는 뭘까요? 정액제. 정액제는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일정액 이상만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질환으로 갔을 때는 이 일정액을 본인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빈번하게 찾는 이러한 일들은 줄어든다라는 이득이 있죠. 공제제는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료비의 일정액까지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그 일정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건강보험이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이용 대다수가 소액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잦은 병원 이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어때요? 20만 원 초과된 것부터 아니면 50만 원 초과된 것부터 보험료를 적용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 방식에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거는 본인 부담이잖아요.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료비 지불 방법에도 뭐가 있어요? 행위 수가제가 있고 총액 계약제가 있고 포괄 수가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 행위 수가제는 뭐예요? 행위별 수가제는 뭐냐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에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이죠. 내가 소독을 했으면 소독비 청구하고 수술을 했으면 수술비 청구하고 뭐를 했으면 뭐를 청구하고 이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항목별로 계산을 해서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점수화한다 그래서 점수별 수가제 아니면 성과불 제도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를 취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뭐 하겠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진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료기관에 뭐가 될 수 있어? 수익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도 과다 진료, 과다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소독 안 해도 되는데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더 청구할 수가 있고 진통제를 안 줘도 되는데 진통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과다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환자는 의사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와 관계없는 영역에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 그 행위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 행위의 수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에 부당 청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한 것처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많이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총액 계약제입니다. 총액 계약제는요, 보통 어떤 거냐 하면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진료비 총액을 이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 계약자는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어떤 계산 산식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진료비 총액을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라도 비영리 민간병원으로 이루어진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 복지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총액 계약제로
건강보험 수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총액 계약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물론 인건비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비 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계산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총액을 계산을 하겠죠. 자, 이러한 총액 계약자는 어차피 임금이 다, 의사의 임금이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가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태예요. 내가 의료행위를 더하든 덜하든 그것이 내 월급에 의료기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과잉 진료가 없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총액으로 받은, 우리 복지로 치면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갖고 환자들을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이나 고액 진료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잉 진료는 줄일 수 있지만 환자에 대한 뭐예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괄수가제예요. 자, 이 포괄수가제는 DRG 지불제라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DRG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는 포괄수가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니까요. 이것은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 지불 단위를 포괄화한 진료비 산출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료량에, 행위수가제는 진료량에 따라서 진료비를 책정하는가 하면, 이 포괄수가제는요, 이거와 관련 없이 뭐에 의해서, 그 질병군에 의해서 그 질병군에 따라서 비용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감기면 30만원, 백내장 수술이면 120만원, 이렇게 질병군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감기로 왔으면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기네? 그럼 뭐 이것저것 검사하지 않고 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도 동일한 금액을 받고 이것저것 진료를 해도 동일한 금액을 받으니 오히려 과소 진료할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료기관에서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해도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크게 질 저하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7개의 질병군에는 뭐를 적용하고 있냐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민간보험과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은 비영리적인 거죠. 반면에 민간 건강보험은 영리인 거죠. 가입에 있어서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보험은 어때요? 임의가입이죠. 내가 여유가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할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입하지 않겠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 비례잖아요. 소득이 얼마를 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약 6.5% 정도를 내고 있죠. 반면에 민간보험은 어때요? 내가 위험비례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내가 좀 더 위험하면 조금 더 많이 내겠죠. 이렇게 위험비례다라는 부분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와 개인의 준비와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